어려운 거로 넣는데 새로운 아틀란티스 보통 이거 할 때 그 토마스 모어의 그 유토피아하고 비교를 많이 하죠. 그래서 토마스 모어 유토피아는 그 근대적 유토피아 그 소설 중에 그 대표적인 걸로 잡히죠. 우리가 그 근대적 유토피아라 하면 그 반대말은 중세적 유토피아겠지. 중세적 유토피아 같으면 좀 황당무계한 거 있잖아. 천년왕국 뭐 이런 식의 그 개념인데 근대적 유토피아인데 토마스 호마도 대법관이에요. 이 사람이 사제죠. 이 사람은 헨리 8세 그 종교개혁에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결국 저행당해 죽어. 그 종교개혁을 반대해가지고. 근데 그 이 사람의 유토피아에서는 공상경제죠. 사회재산이었고 평등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히 일부분의 귀족과 사제들 제외하고 나머지 똑같이 평등하게 하루에 6시간 뭐 노동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강조됐는데 이 사람의 유토피아는 어떤 이상향을 건설하기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의 시대 상황에 대한 비판이겠죠. 그 당시에는 거의 뭐 노동을 하는 사람이 반도 안 됐을 테니까 그리고 불평등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현실 비판적 그 유토피아 실현 불가능하겠지만 그런 관점이었던 것 같고 이 새로운 아틀란티스는 우리 제목에서 보는 것 같이 과학기술적 유토피아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토피아적 미래상을 제시한 그런 글이죠. 그래서 같은 그 목적이나 그런 식으로 봐서는 좀 안 될 것 같고 조금은 그 미래적 그 건설적 미래적 지향적 그런 유토피아로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 새로운 아틀란티스라고 되었는데 1626년에 이제 이게 출판됐는데 아틀란티스는 뭐 여러 가지 썰이 있지만 우리가 그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에 등장한 위치도 또 여러 가지 썰이 있지만 대서양 밖에 즉 지브롤터 해협 밖에 대서양의 전설적인 섬인 이상국가. 그래서 기원전 아마 9600년경 정도로 있었던 그 섬이라고 그래요. 여기 보면은 그 위치 이 책의 이 새로운 아틀란티스 위치는 아마 남태평양 섬인 것 같아요. 그 페루에서 중국과 일본을 향해 남태평양으로 항해하는 도중에 그 남파한 선원들이 이제 섬을 발견해 가지고 그 일어난 일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 제일 유명한 게 솔로몬의 집입니다. 그래서 섬의 상징적 건물이라고 그러죠. 과학기술 연구의 총본산, 영국 왕립 학회의 설립 배경이 됐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솔로몬 학술은 대학의 목적과 운영 행태에 대한 그 시사점을 주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학문, 탐구, 연구 방법을 제시한 베이컨의 생각이죠. 그래서 그 11쪽 보면은 첫 줄에 보면 중국과 일본을 향해 페루에서 출항한 우리는 남태평양의 물살을 가르면서 1년 동안 항해를 계속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위치가 아마 그쯤 되지, 남태평양 부근 되지 않을까. 결국은 이제 이게 그 섬을 발견했는데 이 14쪽에 보면은 네 번째 줄에 손에 몽둥이를 움켜쥔 사람들이 나타나더니 우리의 상륙을 저지하는 것이다. 그 사이에 작은 배 한 척이 우리를 향해 다가왔다. 8사람쯤 타고 있었는데 그중 한 사람은 노란 지팡이,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양피지를 하나 꺼냈는데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은 여기에는 히브리어와 고대 히라브, 라틴어, 스페인어로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다. 당신네 중에서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상륙해서는 안 된다. 특별히 체류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16일 안에 해변에서 떠나야 한다. 마실 물이나 식량, 환자의 치료 혹은 벼의 수순이 필요하다면 그 필요한 사항을 지면에 적어서 요구하도록 한다. 요청한 것들은 신의 뜻에 따라 다 제공될 것이다.
이게 보면 이제 그 밑에 보면 양피지엔 지품 천사, 조금 상위급의 천사죠. 천사의 날개가 그려져 있고 십자가 표시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독교의 나라인 것 같죠. 그래서 이 사람은 스페인어로 답장을 보냅니다. 16쪽에 보면은 우리 배의 상태는 양호합니다. 환자가 있다는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그 뇌물을 좀 줄라니 안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당신네들은 기독교인입니까? 물어봤다는 얘기예요. 답신이 전달되고 난 뒤에 그 사람 다시 온 거죠. 이 사람들이 다시 왔을 때 이제 물어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그 18쪽에 보면은 뭐 하나님께 다음 사실을 맹세할 수 있다면 상륙해도 좋다. 해적이 아니라는 것, 지난 40일 동안 피를 흘린 적이 없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외빈간으로 이제 모시겠다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19쪽의 마지막 절에 보면 피스톨 그 말을 내밀었는데 한 가지 일을 해놓고 두 분 사례를 받으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월급 받고 있다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재밌는 표현을. 이 사람은 일행의 숫자가 이제 그 21쪽에 보면은 51명이라고 그랬죠. 그 중에서 환자가 17명.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빈간에서 방을 배당했는데 그래도 약간 귀족적인 그 계급 문화가 있다는 얘기죠. 귀족들한테는 1인 1실, 나머지는 2인 1실 이렇게 배정되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 사흘 동안 머물게 됩니다. 뭐 어쨌든 이제 이 사람들도 상당히 조심하죠. 그래서 뭐 조심하자고 이제 서로 다짐을 하고. 이제 예빈관의 관장인 신부가 나타나서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야기 26쪽에 보면은 6주 동안 머무를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고 했고 36년 동안 내부에서 이 땅에 발을 디딘 사람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일정 거리 1.5마일 정도 이상을 벗어나서 안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 재밌는 건 28쪽에 보면 이제 나라 이름이 이제 그 벤살렘이로 나오죠. 28쪽 제일 밑에. 세계의 거주 가능한 여러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정작 우리에 대해서는 세계의 어느 나라 사람들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토록 외딴 섬에 사는 데다가 섬 밖으로 나가는 주민이 있으면 비밀을 철저히 지키도록 법으로 정해놓고 있으며. 근데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이 섬의 수호성자가 누구, 기독교로 개종했는지, 그리고 기독교가 전려던 과정에 관심이 이제 쏠려서 물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대답을 하는데 30쪽에 보면은 오래전 얘기로 돌아갑니다. 30페이지 5번째 줄에 예수님이 성천하신 지 21.9의 일입니다. 아주 오래전의 얘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원통의 기둥 같은 빛이 수면에서 하늘을 향해 치솟고 있고, 꼭대기에는 거대한 십자가가 휘황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는 이야기. 이 중에 사람들이 이제 바닷길을 몰러갔는데, 그 중에 솔로몬 학술은 회원이 났었다는 얘기가 있죠. 30쪽 마지막에. 당시 그 보트 중에 하나에는 솔로몬 학술원의 회원 한 분이 타고 있었습니다. 대학이라고도 불리는 이 학술원은 우리 왕국의 보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기도를 올렸는데 31쪽의 6번째 줄에 보면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걸 보는 순간 이 책을 번역한 사람은 개신교 신자 같지 않아요?
이게 캐톨릭 신자였다면 하느님이라고 했을 텐데 우리 백성들에게 당신은 은총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지금 목격하는 광경은 틀림없는 기적이며 당신의 섭리라는 사실을 더욱이 고결하며 훌륭한 목적을 위해서만 자연의 법칙은 또한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당신은 자연의 법칙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책에서 배워 알고 있기에 우리는 당신에게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밑에 접근을 했다는 거죠. 이런 기도를 통해 가지고. 근데 그게 사라졌는데 삽목 상자 하나가 있다는 거. 그 안에는 32쪽 밑에 세 번째 줄에 책과 편지가 드러났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게 구약 신약 성서가 쓰기도 전인데 신약과 구약의 정전이 모두 담겨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그 당시에는 아직 쓰이지 않았던 신약의 책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는 거죠. 주님의 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르톨로메오에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났다. 영광의 광채에 둘러싸여 나타난 천사는 이 상자를 바다에 띄우도록 명했다. 그리하여 이 상자가 닿게 되는 땅에 사는 백성들에게 고하노라. 이 상자와 더불어서 그 땅에 구원과 평화가 도래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으며 또한 성부와 성자의 선한 뜻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근데 이제 이 책을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 원주민 외에 히브리 사람, 페르시아 사람, 인도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다들 읽었을 때 자기의 자기 나라 말로 써여 있듯이 읽었다는 얘기죠. 이거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얘기. 어쨌든 이 섬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이 섬 주민들은 다른 나라의 사정에 대해 손바닥을 들여다보듯이 전혀 알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죠. 이게 36쪽 첫 줄에 있고요. 어쨌든 그 비밀의 상자에 대해서도 그 얘기 나옵니다. 38쪽에 보면은 그 초자연적인 힘이 이 섬을 지배하고 있다고 느꼈지만 그것은 마법의 힘이 아닌 천사의 힘으로 이해하고 있노라고 그런 표현들. 그 다음에 38쪽 중간에 보면은 지금부터 3000년 전 혹은 그보다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지금에 비해서 훨씬 더 광범한 지역을 항해했다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이 더 항해술이 좋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거기 밑에도 보면은 그렇지만 3000년 전의 항해술이 지금보다 뛰어났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얘기. 그러면서 이제 39쪽에 보면은 여러 나라 얘기가 나옵니다. 페니키아, 그 다음에 티루스, 카타르, 가르타고 이런 얘기 나오죠. 식민지를 건설한 수 있었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항해술이 좋았다는 얘기고, 이 사람은 아메리카를 아틀란티스로 생각했나 보다. 여러분들이 아메리카라 부르는 아틀란티스 이런 얘기 나오죠. 각 주에 보면은 베이컨도 이를 아틀란티스로 명명했다는 거죠. 신세계를, 아메리카를. 그렇게 불렀나 보죠. 과거에는 거대한 선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 아메리카, 지금도 신대륙에는 간우밖에 없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남겼던 자료에는 40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왕국에 관한 이야기도 실려 있다고 합니다. 당시 우리는 거대한 선박을 1500척이나 소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일에 대해 유럽 사람들은 거의 기억하지 못하거나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도 많은 자료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제 이 섬에 아직도 자손들이 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줄에 보면 41쪽에 아틀란티스에 관해 쓰여진 기록을 그대야 문학적인 흑우라고 당신네 유럽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 그런데 이게 그 42쪽에 보면은 뭐 흑우가 아니라 모두 사실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그 코야라 불린 페루, 그다음에 티란벨이라고 불린 멕시코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특히 아틀란티스의 코야와 티란벨 사람들이 둘 차례에 걸쳐 대항해를 계획했고, 이 우리 섬으로 이제 이게 항해에 와가지고 침범했다는 거죠. 우리 섬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섬을 이제 이게 잘 지켜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늘이 이제 이 코야라 불린 페루라고 얘기했는데, 이 아틀란티스의 코야 사람들이 쳐들어왔다고 그랬기 때문에 43쪽에 보면은 하늘이 코야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이 오만한 정벌 계획이 있은 지 채 100년이 지나지 않아서 아틀란티스를 완전히 몰락해 버렸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진으로 인한 파괴된 것이 아니라 역시 아틀란티스 대륙은 전체가 지진권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홍수로 멸망했습니다. 이건 노아의 홍수랑 같이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노아의 홍수하고 아틀란티스 홍수 사이에는 1000년의 간극이 있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고요. 우리랑 근접해 있는데 아메리카 사람들하고 연락이 이제 두절됐다는 이야기 했고요. 이게 뭐 아메리카 사람들이 좀 인구도 적고 무지하고 조야했다는 말이 나오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항해술이 쇠퇴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뭐 원인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왜 바다를 항해해서 다른 나라와 연락을 취하지 않는지 궁금하다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46개 설명을 하면서 우리 선박이나 선원 항해사의 양가질 항해술과 피로 장비에서 예전만큼 뛰어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우리가 이 섬 밖으로 나가지 않는 이유는 아니라는 거죠.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것도 이유가 좀 되겠지만 항해술이 옛날보다 발전 안 했다는 얘기. 그 다음에 지금부터 1900년 전에 한왕이 이 섬을 통치했는데 한왕의 이름이 솔라모나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도구로 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이 왕은 그런 신성한 도구, 하나님이 도구였던 얘기, 도구 역할을 잘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토양이 비옥했고, 그 다음에 뭐 잘 살았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가서 이 섬이 다른데 왕래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에서 잘 살도록 법을 정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법제화했다는 거예요. 외국의 문물이 우리나라와 들어와서 우리 왕국의 습속과 뒤섞이면 좋을 게 없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 당시는 아마 아메리카 몰락 이후이긴 했지만 1900년 전인데 그 전에 아메리카가 언제 몰락이 된 그 이전 얘기겠죠. 몰락 이후이긴 하지만 당시엔 외국인의 출입이 잦았다는 얘기죠. 근데 중국도 외국인 금지를 했다는데 중국은 겁을 내면서 여전히 호기심에 사로잡힌 어리석고 무지한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고, 그 점에서 우리는 중국과 다르다는 얘기고, 우리의 입법자는 어디까지나 인도적인 관점에 입각하여 고난에 처한 외국인을 돕는 법을 제정하고 시행 세치까지 마련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왕의 배려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인도주의와 왕국 보호 정책을 조화롭게 결합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소문이 사방에 퍼뜨리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해서 그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그랬죠. 뭐 언제라도 섬을 자유롭게 떠날 수 있으면 떠나라고 그랬고요. 우리 섬에 남기를 원하면 뭐 외국인인 경우죠. 여건이 허용하는 한 계속 체류도 좋다는 결정했죠. 근데 한 번도 외국으로 돌아간 배가 없다고 그랬죠. 없다고 그랬고, 다만 49쪽의 첫 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13명이 고국으로 되돌아갔다. 그 사람 얘기는 잘 모른다고 합니다. 자, 외국인에 대한 이 정도고, 우리나라의 예구 강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우리 입법자는 외국어로 항의하는 것마저 금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중국은 아까도 나왔지만 내국의 입국을 철저히 금지한 이유는 두려움과 공포에서 그랬고, 우리의 금지법은 내국인들과 교류에서 오는 좋은 점을 보존하면서 나쁜 점을 멀리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줄에 49쪽, 우리 입법자 왕을 훌륭한 활동 중에서 단연코 뛰어난 업적이 하나 있다. 솔로몬 전당이라 불리는 학술원의 건립입니다. 지금까지 지구상에 있던 제도 중에 가장 고귀한 이 기관은 우리 왕국의 등불 역할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그 학술 탐구의 기본으로 삼고자 했던 게 이런 거죠. 나라 전체가 왕의 뒷받침을 받는 공통의 그 연구 단체를 조직해서 하자는 건데. 그래서 혹자는 원래 솔라모나 전당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솔로몬 전당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거. 그러나 솔로몬이라는 창립자 이름을 잘못 표기하는 이렇게 됐다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나 솔로몬이라는 표기가 정확하다고 합니다. 솔로몬 왕을 닮았다고 생각했던 솔라모나 왕은 솔로몬 학술을 건립함으로써 그를 기리고 기억하려 했던 뜻이 보입니다.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과거에 기록된 서책에 솔로몬 학술원이 50페이지 마지막 부분입니다. 6일 작업대학이라 불리기도 했다는 사실이 적혀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했다는 소식이네요. 뭐 예외적인 조항은 1년에 한 번씩 두 척의 대가 이 왕국을 벗어나 여러 지역으로 항해할 수 있고, 뭐 여러 나라 상황과 사정을 파악하는 임무가 있다고 그랬죠. 특히 세계 도처에서 이루어지는 과학이나 예술, 기술의 발달, 발명품 등이 연구의 목적이 됩니다. 상당히 자기의 이상적인 그 방법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52쪽에 밑에 6번째 줄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첫날에 창조한 빛을 찾아 항해를 합니다. 빛이 항해의 목표입니다. 세계의 방방곡곡에서 점점 밝아오는 빛을 우리는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가족 축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54쪽, 거기는 초대받았다고 그랬는데, 3살 이상인 후손이 30명 이상을 거느린 가장이라면 누구나 가족 축제를 개최할 수 있었고, 이건 다 그 정부의 지원을 받는 거죠. 시장의 지원을 받고 있고, 이게 아마 자식의 번식이랄까 뭐 그런 건 같아요.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게 그 왕이 이제 이 축제 때 문서를 하나 준다 했는데, 57쪽에 보면은 밑에서 7번째 줄에 우리의 경애하는 친구이자 채권자인 아무개에게, 이거는 왕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자식을 많이 낳았기 때문에 자신이 채무자라고 생각하는 거지. 왕의 이제 백성의 숫자는 자기의 그 세력이니까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8쪽에 보면 학술은 회원에 대한 특혜라든지 아니면 이게 금이라든지 이런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 하나가 뒤에도 나오지만, 58쪽 세 번째 줄에
솔로몬 학술은 회원이 아니라면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은 자손이라 할지라도 그와 함께 식탁에 합석하지 못한다. 이 아까 가족 축제에 이 주장하는 사람을 특산이라고 그랬는데 특산 옆에 못한다는 얘기죠. 그다음 찬송가를 그 축제 때 찬송가를 부르는데 59쪽에 보면은 그 아담과 노아, 아브라함을 찬양하는 것으로 일관된 그 축제를 노래를 부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가족 축제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히 하게 돼 있고, 근데 결국은 자식의 번성이겠죠.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 유태인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았던 모양이죠. 근데 이 나라 유태인은 괜찮다고 설명하고 있는 게 나옵니다. 61쪽의 6번째 줄에 보면 구세주 예수님을 믿고 섬길 뿐만 아니라 벤살렘이라는 나라도 끔찍히 사랑하는 것이었다. 아까 가족 행사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혼. 63쪽에 보면은 밑에 네 번째 줄에 보면은 불법적인 육욕의 예방책이 바로 결혼이 아니겠습니까? 자연스러운 육욕은 결혼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사악한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보다 수월한 방법이 있으면 결혼은 타깃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결혼 안 하고 이제 방탕한 생활을 한다는 얘기죠. 그게 보장되면은 결혼 안 하겠다는 얘기죠. 결혼이란 멍에에 묶이지 않고서 욕망을 실컷 채우겠다는 속셈. 결혼을 해도 아주 늦게 청춘의 힘과 패기가 시들어버린 다음에야 결혼을 합니다. 이들에게 결혼이란 한갓 거래에 불과하다는 얘기고, 결혼을 통해서 자손에 대한 약간의 욕심을 채우거나 인척관계를 맺거나 명예를 얻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러니 결혼의 원래 목적에서 크게 벗어난 셈입니다. 이런 얘기는. 그 다음에 이 벤살레 왕국에서는 남색자들이 없어 동성연애 없다는 얘기죠. 65쪽에 밑에 6번째 줄인가요? 여기서 결혼 생활은 이거 뭐야? 자기의 결혼 제도를 좋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런 것을 비난하면서 아까처럼 다른 그 방법이 있으면 결혼은 타깃이랄 수밖에 없겠죠 해놓고, 결혼은 그런 것 같아요. 뭐 동성연애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66쪽에 보면은 모든 악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종교 다음으로 자기 자신의 존중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있고, 그래서 일부 다처제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 유럽에 좀 있었나? 일부 다처제가 얘가 허용하지 않는다고 그랬고, 보면은 67쪽에 보면 재밌는 게 부모의 동의가 없다고 해서 결혼이 무효화되지는 않지만 이들은 부모의 재산 상속권을 상당 부분 있는다. 3분의 1 이상 못 가져간 결혼,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는 결혼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67쪽에 보면은 5번째 밑에서 솔로몬 학술은 회원이 왕림한다고 합니다. 이 왕림의 행사가 대단한가 봐요. 68쪽에 보면은 드디어 솔로몬 학술은 회원이 행차하는 날이 되었다 해서 백성들을 측은히 여기고 동정하는 듯한 태도가 몸에 절로 빼어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단한 그 행차입니다. 10명의 남자 시종들, 그 다음에 뭐 마차 있고 굉장한 행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내국인하고 솔로몬 학술원 회원이 뭐 초대하고 행사에, 그 다음에 독대를 원한다고 그랬죠. 그런 얘기. 대단한 행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또 베이컨은 이 솔로몬 학술원에 대한 이걸 좀 얘기를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72쪽에 보면은 솔로몬 학술원의 설립 목적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뭐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준비 절차와 조직 내용, 여러 임무와 작업들, 여러 회원들이 맡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당하는 조례와 의식을 소개하겠다고 하죠. 우리 학술원의 목적은 사물의 숨겨진 원인과 작용을 탐구하는 데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인간 활동의 영역을 넓히며 인간의 목적에 맞게 사물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과학기술적 유토피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동굴이 있다고 그러네. 동굴을 하부 세계, 그 다음에 위로 간 건 상부 세계, 그 다음에 중간 세계,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지하 반동굴, 그 다음에 위에 높은 탑 상부 세계, 이게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중간에 있는 걸 중간 세계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태양광에 노출시키거나 냉동시키며 보관하는 법을 배운다 그랬고, 호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만, 인공응물이나 분수 많이 있습니다. 유성의 체제를 모방하고 그 운동을 보여주는 거대한 건물, 이거 뭐 천문대나 아니면 이런 비슷한 그런 것도 있고, 인공 강우도 있죠. 그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건강의 방, 건강이 좋은 공기, 그 다음 온천, 가수원, 공원, 그 다음에 뭐 새로운 식물의 종을 개발하는 방법, 뭐 해부하고 싶을 때 동물들을 인간 육체의 비밀을 밝히는 도구로 사용하는 더욱더 큰 목적이 있고, 짐승과 새들의 공원에서 이제 해부도 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다른 종의 동물들을 교배해서 새로운 종,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다음에 78쪽도 계속해서 보면은 물고기도 있죠. 짐승, 새, 실험하듯이 연못에서 누에나 벌과 같이 특별히 이용가치가 높은 곤충의 종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장소, 양조장, 제과점, 그 다음에 빵, 말린 육류나 생선류에 대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79쪽에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은 한 번 먹고 나면 그 다음에 오랫동안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고기나 빵, 음료수도 개발했다. 그 다음에 약국도 있고요. 그 다음 약을 만들기 위한 정교하게 정리하고 분류하는 방법. 그 다음에 또 기계들, 여러 가지 기계들을 소유하고 있고, 상점도 있고, 용광도 있고, 그 다음에 81쪽이 두 번째 줄을 보면 태양과 천체를 모방한 발열장치.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분비물의 열, 살아있는 동물의 위에서 나오는 열, 혈액의 열, 육체의 열, 쌓아서 썩어가는 건초나 풀의 열, 이게 뭡니까? 신기관에서 나왔던 열에서 나온 애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빛과 색채를 실험하는 연구실. 그 다음 다음 페이지 보면은 먼 거리에 있는 물체를 볼 수 있는 기구, 망원경이죠. 그 밑에 보면 현미경도 있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보물들, 그 다음에 뭐 보지 못한 하석 강물도 있고, 그 다음에 음향연구실도 있고, 다양한 악기, 뭐 청력을 돕기 위한 보도장치, 그다음 심지어는 한기 연구실도 있네요. 84쪽에. 그다음 엔진 시설, 뭐 바퀴나 기타 수단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만 힘을 가해도 작동된다는 거. 파괴력 있는 대포, 다양한 화약, 그다음에 85쪽 제 첫 줄에 보면 이게 비행기입니다. 날아다니는 새를 모방해서 어느 정도 하늘을 날 수 있는 기구, 비행기지. 물밑이나 바닷속을 잠수할 수 있는 배, 잠수함. 이것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수학연구실, 감각을 해놓은 설비가 갖춰진 연구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보면은 86쪽에 보면은 솔로몬 학술원의 가치를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겠지요. 이럽니다. 그러면서 신분을 감추고 외국인의 이름을 가지고 외국에서 활동하는 회원이 12명이 있습니다.
이들이 세계 곳곳에서 행해지는 발견이나 실험에 관한 자료와 책을 벤살렘으로 가져옵니다. 이들을 빛의 상인이라고 부르죠. 굉장히 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서적에 적힌 실험을 수집하는 회원 약탈자 3명이, 그 다음에 또 뭐 사회적 관행들을 수집하는 회원 신비인간, 유용하다 판단되는 새로운 분야를 실험하고 연구하는 3명 파이어니아 간부, 그 다음에 뭐 이 연구 활동으로부터 새로운 이론이나 원리를 도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회원 편찬자, 그 다음에 뭐 실험 결과로부터 허용성을 찾아내려고 고심하는 회원, 지창금 지급자 혹은 은혜 수여자라는 이름을 불리고, 그 다음에 뭐 기존 연구와 정보 수집의 현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하는 회원 3명 등불, 그 다음에 뭐 지시된 연구를 수행하고 결과를 보고하는 회원이 3명 예방접종자, 그 다음에 뭐 기존 발견 결과를 다시 관찰하고 연구하며 새로운 논리나 개론을 도출해내는 회원 3명 자연의 해석자, 그 다음에 초심자와 견습생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러고 또 있습니다. 88쪽에 보면 5번째 줄에 전 시간과 기능간 용도를 길쭉하고 아름다운 건물이 2개 있고, 이 발명자와 이 발견자들을 대우를 잘해주는가 봐요. 기념사기 놓여 있다고 그랬고요. 이 사람도 뭐 많이 알고 있죠. 뭐 서인도를 발명한 유럽의 콜럼버스, 별을 발명한 자, 대표 화약을 발명한 수도성, 이런 것들 다 알고 있다고 그랬죠. 물론 벤살렘에도 뛰어난 업적을 남긴 위인들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기념상을 세우고 업적에 상응하는 명예를 수여합니다. 그만큼 학술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에 대한 예우가 좋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얘기 나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놀라운 세계에 감사하며 찬양하기 위해 매일 찬송을 부르고 일정한 의식을 거행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의 축복과 도움을 비는 기도를 기도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는 벤살렘 왕국의 주요 도시를 순회 방문한다는 거죠. 이 학술의 회원이, 그래서 이때 유용한 발견이나 발명이 있으면 이것들을 책으로 출판해서 만연에게 알립니다. 그 다음에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취해야 할 대책에 대해서 자문해 줍니다. 즉 유해한 동식물, 기근, 폭풍, 지진, 대홍수, 해성, 계절에 따른 온도 변화 등 이런 재난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그대는 이 내용을 책으로 출판함으로써 세상의 다른 나라들도 계몽할지어다. 외부 세계에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왕국인 우리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느니라. 우리는 미지의 왕국인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결국은 이것들을 세상에 널리 알려달라는 얘기 같은데. 그러면서 또 돈도 줍니다. 선물로 2000 다카트의 금화에 상당한 보물을 하사하고 자리를 떠났다. 솔로몬 학술은 회원이 모습을 드러낸 행사마다 이처럼 푸짐한 하사품이 뒤따른다고 한다. 이거는 이 솔로몬 이런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서 이 사람들은 얼마나 여우를 잘해주고 대접을 잘해줘야 되느냐, 이걸 주장하는 것 같아. 별로 내용은 어려운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굳이 지가 하고 싶은 그 과학적 이상을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자기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지, 이게 뭐 소설의 형태라든지 아니면 전개 구조나 이런 것들은 안에 내용도 전부 다 충돌을 막 일으키고, 자기의 이상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한 거네요. 자기 이상을 쭉 서술형이나 그러니까 설명을 그냥 해놓은 자기 이상, 자기 생각이. 이것도 학술은 회원에 대한 이 평가. 이거 아까도 가장 큰 업적이 또 뭐 이게 솔로몬 학술을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그 왕이. 그런 거 보면은 자기가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학자들을 지원해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지원해야 되겠다, 이끌어가야 되겠다는 거는 진짜 그 꿈은 진짜 원대하게 꾼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왕의 지시를 받는 이 당시에 그래 이런 생각을 며칠 전에 제가